주인은 흐느끼며 고백했다. 주희의 목걸이에서 떨어진 사진들을 본 석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진 뒷면에는 언니 딸 소라가 살아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말할게. 라는 주위에 글이 적혀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가 지난 15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석준의 절규가 보건소를 울렸다. 주인은 흐느끼며 고백했다. 소라는 살아있어요. 소라는 살아있어요. 지금 40살이 되어 이 근처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다는 충격에 석주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강석주는 7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아내 혜정을 잃은 뒤 홀로 견뎌온 세월이 퇴직과 함께 더욱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혜정과 함께 걸었던 한강변 산책로도,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거실 소파도,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오는 텔레비전마저도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석주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혜정의 빈자리를 잊으려 애썼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거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혜정이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를 기대하며 부엌으로 향하다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는 순간의 허탈감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다녀왔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고요함,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혜정의 베개 자리를 어루만지는 습관까지도 모든 것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마다 혜정과 함께 걸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휩쓸어 갔습니다. 특히 혜정이 좋아했던 명동의 작은 찻집 앞을 지날 때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석주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지만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라면 그녀의 흔적을 잊지 않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 석주는 이런 생각으로 남해안의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젊은 시절 혜정과 함께 여행했던 추억이 묻어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당시 혜정은 바다를 보며 여기서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는데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예언 같았습니다. 혜정이 떠난 후 석주는 몇 번이나 그 섬을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혜정의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글귀가 석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섬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바다를 보며 평온하게 살다가 가는 게 소원이야. 혜정의 손글씨로 적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석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혜정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섬마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혜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섬마을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한옥과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곳곳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길들이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십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15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석준이 짐을 들고 마을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외지인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석준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죠. 석준은 미리 연락해둔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민박집 할머니는 석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석준을 서울 영감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을 가져다 주며 도시에서는 이런 맛을 못 보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할아버지들은 막걸리 한 잔을 권하며 젊은 시절 바다에서 일어났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특히 이장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니 우리 마을에 활기가 돌겠두만 이라고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친절이 석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곳에는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죠. 석준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혜정과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깊은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 대신 별빛만이 창문을 비추는 밤, 차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대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오는 밤, 석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혜정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래된 휴대폰 속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아침 석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 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섬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서 혜정은 바다를 배경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었죠. 15년이 지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석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석준은 내면의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너 없는 세상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 15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여기서라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파도 소리가 답 대신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석준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 순간이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석준은 자신의 마음도 그처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섬마을 보건소는 마을 유일의 의료시설이었습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2층 건물로 1층에는 진료실과 약국이 있고 2층에는 간호사가 머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그곳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죠. 감기에 걸린 아이부터 관절이 아픈 어르신까지 보건소는 섬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큰 비가 올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건소 주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로 나가 소라와 전복을 잡는 해녀 할머니들, 작은 어선을 타고 멸치잡이를 나가는 아저씨들, 산비탈의 작은 밭에서 고구마와 양파를 기르는 농부들까지 모두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회관에 모여 막걸리를 나누며 옛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 같은 민요부터 사랑해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같은 트로트까지 다양한 노래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래들 중에는 혜정이 좋아했던 곡들도 있어서 석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둘이서라는 노래가 나올 때면 석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정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이 섬을 여행했을 때 혜정은 그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숙소에서 쉬며 언제나 그 노래가 혜정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죠. 지금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석준은 혜정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평화롭기도 했지만 석준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15년 동안 품어온 혜정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선명해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일까요? 석준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마치 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 석준은 민박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서울 영감님도 뭔가 하실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을 텐데 라며 권해주신 일이었죠. 석준은 오랜만에 흙을 만져보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서울에서는 화분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했던 그였는데 이곳에서는 왜인지 흙 냄새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 맡았던 그 친근한 향기 같았거든요.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오래된 농기구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호미, 삽, 낡은 낫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모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석준은 낡은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풀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기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혜정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잠시나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정아, 나도 이제 농부가 되어가나 봐. 라고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을 파고 풀을 뽑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석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 살았던 그에게 이런 육체적인 노동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오히려 그런 고통이 마음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아프게 다가올 때마다 석준은 더 열심히 호미를 움직였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작은 밭의 한 귀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석준은 뿌듯함을 느끼며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래된 농기구를 정리하다가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녹슨 낫에 손목이 깊게 베인 것입니다. 순간 뜨거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런. 석준은 당황해서 상처 부위를 손으로 감쌌지만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 피가 계속 흘렸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석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박집 할머니는 마침 장을 보러 나가신 상태였고 석준은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급히 수건을 찾아 상처를 감쌌지만 피가 수건을 적시며 계속 흘러내렸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보건소가 떠올랐습니다. 석준은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보건소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보건소는 민박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마을 골목길을 지나며 석준은 아직도 이 섬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15년 전 혜정과 함께 왔을 때는 단순히 관광객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보건소 문 앞에 도착한 석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목을 다쳤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건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각종 의료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그때 안쪽에서 간호복을 입은 60대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이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 상처가 깊으시네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석주는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석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간호사를 따라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소독부터 할게요.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간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석준의 시선이 간호사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은색 팔찌가 걸려 있었는데 그 팔찌가 왠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그 팔찌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어딘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둘이서 걸어가면 외롭지 않네. 둘이서 살아가면 무섭지 않네. 바로 혜정이 가장 좋아했던 그 노래였습니다. 석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간호사가 그 노래를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혜정이 부르던 그 특유의 멜로디로 말이에요. 혹시 그 노래를 어디서 아시나요?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오래된 노래죠.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간호사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잠시 손놀림도 멈춰 있었습니다. 석주는 더 자세히 간호사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어딘가 슬픔이 깃든 눈빛이 석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큰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치료가 끝났어요. 며칠 동안은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오셔서 소독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석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혜정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혜정도 석준이 다쳤을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석준이 물었습니다. 이주희입니다. 이 섬에서 10년 정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희라는 이름에서도 석준은 미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석준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은 창가에 서서 석준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석준은 묘한 애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주희라는 간호사에게서 느낀 친숙함, 그녀가 부른 혜정의 노래, 그리고 그 슬픈 눈빛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혹시 혜정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 자신의 착각일까요? 그날 밤 석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가 부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은색 팔찌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석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정아, 혹시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석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혜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 다시 보건소에 가서 주희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처가 아문다는 핑계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석준은 일찍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15년 동안 혜정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설렘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혜정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일까요? 석준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석준은 약속한 대로 상처 소독을 받으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사실 상처는 이미 많이 나아져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주희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박집을 나서며 석준은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죠.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주희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처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요. 석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희는 붕대를 풀어보더니 깨끗하게 아물어가고 있네요.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석준은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바닷바람은 적응하셨나요? 주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아직은 낯설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님은 이곳이 고향이신가요? 석준이 물었습니다. 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니에요. 저도 외지에서 왔어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석준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마을에 작은 찻집이 있던데요. 석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주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죄송해요. 오늘은 환자들이 많이 와서요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준이 보건소를 나서려는 순간 뒤편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두 여인이 수학여행으로 보이는 배경에서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혜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석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사진은? 석준이 물으려 했지만 주인은 이미 다른 환자를 맞이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노인의 모임에 참석한 석준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기 보건소 간호사님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 섬에 계셨어요? 석준의 질문에 이장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주희 씨 말이가 한 10여 년 됐지.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신 건가요? 석준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소곤거렸습니다.
서울에서 큰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름도 바꾸셨다더라. 석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말, 그리고 이름을 바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석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어. 워낙 조용히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가끔 혼자 바다를 보며 우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말에 석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주희와 혜정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석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들이 맴돌았습니다. 주희가 부른 혜정의 노래, 그 친숙한 은색 팔찌, 그리고 보건소 벽에 걸린 사진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혜정이 그 사고 이후 시신을 못 찾았지. 석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살아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일찍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희에 대해 좋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이라서요. 그래도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건 정말 정성스러우셔. 마을 할머니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석주는 우연을 가장해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서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은 친절하게 혈압을 재어주었습니다. 정상 수치네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석주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여성 중 한 명이 혜정과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저 사진 속 분들은 누구신가요?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옛 친구들이에요. 오래된 사진이라서.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준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주희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준이 보건소를 나서려던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희가 정리하던 선반에서 작은 상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석준은 재빠르게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상자가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젊은 남녀의 사진 몇 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석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여성은 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영원히 사랑해 혜정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주희가 자신과 혜정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석준이 말하려는 순간 주희가 급하게 달려와 사진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주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석준은 주희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혜정을 아시나요?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주희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거든요. 석준은 상처받은 채 보건소를 나섰습니다. 분명히 주희는 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관계일 수도 있었죠.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석준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석준은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오늘 겪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석준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밤중에 석준을 발견한 민박집 할머니가
급히 보건소로 연락했습니다. 주희가 달려와 석준을 응급 처치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는 석준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석준 씨, 아니, 석준 오빠. 그리고 얼굴에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느꼈습니다. 왜 주희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석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주희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준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보건소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주희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주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석준이 말하려던 순간 주희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 괜찮으시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주희는 석준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석준은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가 환청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주희의 붉어진 눈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석준은 며칠 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지냈습니다. 주희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보건소에서 본 사진,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혜정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주희가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석준은 용기를 내어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핑계 없이 정면 승부를 걸기로 마음먹었죠. 주희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후 마지막 환자가 나간 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희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희는 석준을 보자 순간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세요? 주희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심호흡을 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정말로 이혜정을 모르시나요?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체온계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희의 동요가 더욱 심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주희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준은 주희의 반응에서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혜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 정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주희가 다시 한번 부정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석준은 주희의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시나요? 15년 전 배 사고로 실종된 제 아내를 정말 모르신다는 건가요? 석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주희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라고요?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석준은 더욱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 이혜정이에요. 15년 전에 실종되었는데 당신이 그녀를 아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진료 시간이 끝났어요. 돌아가 주세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울음이 섞여 있었죠. 석주는 상처받은 채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을 나서려던 석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희가 정리하던 서랍에서 또 다른 상자가 열렸고 그 안에서 익숙한 물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석준은 재빠르게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작은 은색 목걸이였는데 그 안에는 2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날 자신과 혜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혜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석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혜정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준 오빠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미안해. 사고 후 살아남은 건 나였어. 하지만 모든 걸 잃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기를. 마이너스 주의가. 석준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정이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주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희는 급하게 달려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석준이 먼저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그건 주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혜정인가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을 때 이상하게 반응하시더니 정말 당신이 혜정인 건가요? 석준의 질문에 주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석준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혜정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그 시간들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나를 15년 동안 혼자 두고 왜? 석준의 목소리가 보건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말해요. 당신이 혜정이에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석준이 다그쳤지만 주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희가 고개를 들어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혜정이 아니에요. 주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럼 왜 혜정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왜 지난번에 혜정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당황했어요? 석준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건 주희가 입을 열려던 순간 마을 사람이 응급환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희는 눈물을 닦고 급히 환자를 돌보러 갔습니다. 석준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사진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석준은 혜정의 사진을 보며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혜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주희가라는 서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주희가 혜정의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혜정 자신이었을까요? 석준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혜정이 살아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15년 동안 혼자 아파하게 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난번에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당황했던 걸까요? 석준은 베개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혜정아,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석준은 부은 눈으로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문에는
오늘 휴진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석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희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보건소는 진료를 재개했고 석주는 부은 눈으로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태풍 속에서 들었던 주희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석준 오빠 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꿈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희가 밤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어수선해진 의료기구들을 차근차근 제자리에 놓고 있었죠. 석준을 본 주희의 얼굴에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주희 씨, 석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희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저를 오빠라고 불렀던 것도요. 석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 우연히 발견한 그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당신이 저와 혜정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석준의 질문에 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석준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혜정이 아니에요. 석준은 실망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혜정은 정말 죽은 걸까요? 그럼 혜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석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주희입니다. 혜정 언니의 친한 동생이었어요. 주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혜정 언니와 혜정 언니의 딸 소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요. 석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혜정과 제 딸 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25살이었던 소라와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는 혜정 언니의 친한 동생 같은 사이였거든요. 석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는 정말 일어난 건가요? 혜정과 소라는? 석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 사고는 정말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석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해주세요. 혜정 언니는 정말 돌아가셨어요. 바다에 빠져서 구조되지 못했어요. 주희의 고백에 석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역시 혜정은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살아났어요. 뭐라고요? 석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라가 살아있다고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소라는 저와 함께 구조되었어요. 하지만 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석준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니, 1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었다니.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근처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주희의 대답에 석준은 더욱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요? 그럼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소라는 지금 윤소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사고 후 기억을 잃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었거든요. 주위의 설명에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기억도 없다는 건가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많이 지워졌어요. 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혜정 언니를 대신해서 소라를 돌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소라에게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석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15년 동안 혼자 살게 두었어요? 석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소라가 새로운 삶을 원했어요.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주희가 변명했지만 석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되찾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혜정 언니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딸의 아버지인데. 석준이 소리쳤습니다. 소라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나요?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라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라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석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딸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15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 부녀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희가 흐느꼈지만 석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잃어버린 15년을 돌려줄 수 있어요? 소라가 아버지 없이 살아온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저는 소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혜정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소라를 잘 부탁한다는. 주희가 울면서 변명했지만 석주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정 언니가 바다에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소라를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서 딸을 숨길 권리가 있었나요? 혜정이 소라를 부탁했다고 해서 아버지인 저를 배제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었나요? 석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보건소 안을 서성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이 바로 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니. 그런데 저를 모른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석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부녀를 15년 동안 갈라놓은 거잖아요. 석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건소 문을 박차고 나가며 외쳤습니다. 소라를 만나게 해주세요. 당장 제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절규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은 보건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정 언니에 대한 약속과 소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석준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석준이 보건소를 뛰쳐나간 뒤 주인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터져나온 순간 그녀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주인은 용기를 내어 석준을 찾아갔습니다.
민박집에서 석주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느껴졌죠. 주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석준 옆에 앉았습니다. 석준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말하려고요? 석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석준은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혜정 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석준이 고개를 돌려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요? 혜정 언니는 바다에 빠지면서도 소라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라를 부탁해. 그리고 석준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더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주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석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혜정 언니는 오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 여행도 사실 오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어요. 그럼 혜정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건가요? 석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빠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셔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걸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빠의 노력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답답해하셨던 것 같아요. 주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혜정 언니는 그 여행에서 돌아가면 오빠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결정하려고 했어요.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혜정 언니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럼 왜 저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어요? 혜정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고 소라와 함께 돌아왔어야 했잖아요. 석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소라를 위한 생각밖엔 없었어요. 그리고 소라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소라는 계속 혜정 언니를 찾으며 울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석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라의 아버지인데.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오빠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주희의 고백에 석준이 놀랐습니다. 원망이라고요? 혜정 언니가 그렇게 서운해했는데도 오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소라가 그런 아빠 없이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혜정 언니 대신 소라를 잘 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주희의 목소리에 당시의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석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15년 동안 숨긴 건가요? 당신 혼자 돌보겠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했어요. 하지만 소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에요? 여전히 제가 소라에게 필요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석준의 질문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섬에서 오빠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혜정 언니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주희가 석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도 변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버지에 대한 꿈을 자주 꾼다고 해요.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놀던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석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정말 죽은 거냐고,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니냐고요. 제가 거짓말한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석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소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해요. 만약 아빠가 살아있다면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소라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15년 동안 소라를 그리워했다는 것을요. 소라가 받아들일까요? 석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할 거예요. 저에게도 화를 낼 거고 오빠에게도 서운해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주희가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혜정 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소라를 오빠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석준은 주희의 손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제 소라를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소라에게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오빠와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날 밤 석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소라를 잘 돌볼게. 다음 날 아침, 주인은 마을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소라에게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죠. 학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주인은 용기를 내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는 아이들이 하교한 후 혼자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주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희 이모, 웬일이에요? 하지만 40살이 된 소라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고 25살 때까지의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는 의자에 앉으며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소라의 직감적인 질문에 주희는 놀랐습니다. 역시 소라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주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계속 꿈을 꿔요. 25살 때까지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너무 선명해서요. 엄마와 함께 여행 갔던 일, 그리고 그 사고까지. 이모가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라의 대답에 주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라야, 아빠는 죽지 않았어. 주희의 고백에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는 살아계셔. 그리고 지금 이 섬에 와 있어. 주희의 말에 소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죽었다고 하셨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이모가 잘못 생각했어. 25살이었던 너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보호라고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저를 보호한 거라고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그리웠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리웠다고요. 주인은 소라를 달래려 했지만 소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나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아빠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그럼 지금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건가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 선민박집에 머물고 있어. 너를 찾으려고 왔다가 우연히 이모를 만난 거야. 주위의 설명에 소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소라는 교실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살아있고 지금 이곳에 있다니. 40살이 된 지금까지도 가끔 아버지 생각에 울곤 했는데 기쁨과 동시에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너를 만나고 싶어 해. 1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주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해. 내가 받아들여 줄지. 소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25살에서 40살이 되었고 아빠도 많이 늙으셨겠죠. 소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아빠가 맞는지,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아빠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소라의 말에 주인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볼까? 이모가 함께 갈게. 다음 날 석주는 민박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새 잠들지 못했거든요. 손에는 소라가 2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두 여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희와 함께 걸어오는 여성을 본 순간 석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살이 된 소라는 혜정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웃을 때 왼쪽 볼에 생기는 보조개는 혜정과 똑같았습니다. 소라도 석준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25살 때까지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 손,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석준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라야, 내 딸. 석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소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말 아빠가 맞나요? 소라의 질문에 석준은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25살 때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소라가 석준과 혜정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25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 가기 전날 찍은 사진. 소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새 직장에 들어가서 축하한다고 찍었던 거야. 석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라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15년 동안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석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빠도 저를 그리워했나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워했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행복한지.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석준의 고백에 소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왜 더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으면 더 확인해 보셨어야죠? 소라의 원망에 석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더 끝까지 찾아봤어야 했는데. 주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라야, 그건 이모 잘못이야. 아빠한테는 너희가 정말 죽었다고 알렸거든. 소라는 주위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숨기셨어요. 석준이 소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도 이제 40살이고 아빠도 늙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지난 15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어? 석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라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저도 아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라의 솔직한 대답에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빠도 많이 변했고 너도 성숙해졌으니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석준의 이해심 깊은 말에 소라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5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결국 소라는 석준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주희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준과 소라가 재회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부녀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은 섬에 작은 집을 구해 정착했고 소라는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라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석준은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아빠, 뭘 심으셨어요? 소라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상추랑 깻잎이야. 기억나니? 석준의 말에 소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아빠가 너에 대한 기억을 잊을 리 없지. 석준이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과거의 바쁜 직장인에서 여유로운 할아버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석준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사실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소라의 고백에 석준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이야? 누구인데? 같은 학교 교사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소라의 말에 석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15년의 공백 때문에 아직 충분히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데려와. 아빠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 석준의 대답에 소라는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처음에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어요. 소라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그때 주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희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석준과 소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라가 결혼한다는구나. 주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도 축하해 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라의 말에 주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정 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소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석준도 혜정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혜정이도 분명 축복해 줄 거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했을 테니까. 세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정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빠, 저희 결혼식에서 버질로드를 함께 걸어주실 수 있나요? 소라의 부탁에 석주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이야? 아빠가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아빠는 제 유일한 아버지인걸요. 석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딸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소라야. 아빠가 꼭 멋지게 해줄게. 며칠 후 소라는 약혼자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정말 소라의 말대로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주는 민준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라 잘 부탁해요. 석준의 말에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라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라와 민준이 앞서 걷고 석준과 주희가 뒤따라 걸었습니다. 소라가 정말 행복해 보여. 주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좋은 사람 만났네. 석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주희의 제안에 석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이제 정말 이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석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혜정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소라와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섬마을 교회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석주는 턱시도를 입고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석주는 혜정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정아,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커서 결혼을 해. 내가 보고 싶어 할 모습이야. 석주는 마음속으로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소라를 신랑에게 인도한 후 석주는 자리에 앉아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라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야말로 고마워. 이런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날 밤 석주는 혼자 바닷가에 나가 혜정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혜정아, 드디어 우리 딸 결혼시켰어. 내가 보고 싶어 할 모습이었어. 그리고 주희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을 거야. 우리 모두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 석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몇 년이 흘러 석주는 완전히 섬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소라는 첫째 아이를 낳아 석준을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석준은 손자를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희도 여전히 마을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석준과 소라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혜정이 없는 아쉬움은 여전하지만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석준은 도시의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 웃으며 지낸다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때로는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따뜻한 햇살이 편지지 위를 비추며 석준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파도를 일으키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